그는 괴짜였다. 이 당당함은 어디서 온 걸까? 그때 보면서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예언자. 백남준이 5번이나 미래를 예견했다. 오, 그를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수록 백남준 작가는 천재였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을 존중하는 예술인의 솔직한 수다, 수작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백남준 아트센터입니다. 올해 백남준 서거 2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 작가와 지금의 미디어 아트 그리고 AI 시대의 예술까지 폭넓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남준 아트센터 박남희 관장입니다. 오늘 백남준 아트센터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양민아 작가님, 그리고 오영진 교수님, 그리고 대표님께서 특별히 이런 저희가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는 백남준 선생님이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얘기하고 떠들고 즐겨주는 그런 공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다른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서 그렇게 떠들썩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작가 양민하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인공지능이나 인공생명, 알고리즘 등을 작품의 주제나 소재로 활용하고 있고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교양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때때로 아트테크 관련한 공연을 연출하는 오영진입니다. 평소에는 뵙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크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술인의 솔직한 수다, 수작업 첫 번째 챕터를 말씀드릴게요. 벌써 올해로 서거 20주년이 된 백남준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꼬꼬무에서 다루어졌더라고요. 박남희 관장님도 짠!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더 풍성해졌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관장님 그 출연 그래도 비하인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비하인드보다는 후일담 하나를 말씀드리면 방송을 보신 이후에 백남준 아트센터에 찾아오신 관람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방송이라는 부분이 역할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백남준이라는 인물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졌던 것처럼 또다시 이런 계기들로 인해서 백남준이 널리 좀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꼬꼬무에서 달았던 타이틀이 K컬처의 시초 백남준이었어요.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아티스트 백남준은 지금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을 주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과 또 교수님이 백남준 작가를 또 맨 처음 알게 되었던 그 순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나이 또래 아마 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할 텐데요. 그 굿모닝 미스터 오웰 1984 때문에 다들 알게 되었고요.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이후로는 백남준 작가님이 굉장히 TV에 많이 출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때 보면서 와, 물감을 쓰지 않고도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기행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생각해보니까 물감을 써야 어떤 예술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었긴 했네요. 예, 다들 그렇게 네네. 생각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네네. 저도 사실 1984년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이제 방송된다라고 이제 알려졌을 때, 그때는 이런 이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만한 이런 게 예술인가? 라고 하는
그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백남준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저희한테 그 던지는 물음이라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었고, 아, 예술이 방송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할까요? 근데 그게 이제 저에게는 백 선생님에 대한 첫 기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굿모닝 미스터 오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 퍼포먼스가 상당히 독특한 이유는 그 조지 오웰의 1984의 그 세계관이 이제 빅브라더가 우리를 감시하고 온갖 종류의 TV와 모니터와 CCTV가 있는 그런 감시 체제의 어떤 예언을 한 작품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TV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놀이할 수 있는 곳이야.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를 몸소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준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굉장히 역전적으로 보여줘서 사실은 조지 오웰의 또 다른 짝패로서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굿모닝 미스 오웰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이제 그 생각하는 지점은 말씀하신 그 디스토피아적인 오웰의 생각에 반대로 반은 맞지만 반은 이 긍정적인 미래 세계에 대한 소통의 가능성, 그러니까 전지구적인 소통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지점인데, 그게 인공위성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동안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예술가들이 예술을 만들 때 생각하지 못했었던 또 다른 과학기술이라고 했었던 인공위성을 직접 이용해서 파리와 뉴욕을 연결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술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예술을 예술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계로 놓이게 하는 그런 시초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수록 그는 도대체 어떤 사유를 하면서 살았을까? 그는 천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수식어가 정말 많잖아요. 그는 괴짜였다.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천재, 그리고 크리에이터, 뭐 당연히 아웃사이더. 여기에 또 등장하는 게 예언자이거든요. 2019년인가요? 케이트 모던에서 백남준 대회고전이 있었습니다. 백남준이 5번이나 미래를 예견했다라고 하는 백남준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인터넷을 예견하셨다. 이게 사실 백남준의 용어로는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라고 하는 정보 초고속도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화상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되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영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셨죠. 영상을 통해서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셨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예견이었고, 세 번째 얘기는 글로벌 미디어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미디어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네트워크돼서 세계와 커뮤니케이트 한다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들 못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저희가 처하고 있는 기후와 환경, 생태에 대한 어떤 위기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지금 우리 미래에 닥칠 가장 커다란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됐던 인간 중심의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5.16 세계가 재분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이제 예견해 주셨고요. 마지막은 저희한테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저희의 분신 같은 존재인 스마트폰을 예견하셨습니다. 1,001개의 채널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장도 보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건강도 체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기능 단말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견하셨는데, 이 백남준 아트센터 1층에 오면 그 예술가의 역할은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다. 지금 미래를 투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문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술가가 사실은 사회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괴짜다, 아웃사이더다, 굉장히 자기만의 고집으로만 똘똘 뭉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예술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사회 안에서 저렇게 미래를 이렇게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감각과 어떤 사유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백남 선생님이 딱 저런 말씀을 그 책에 남겨놓으셨어요. 과학자들이 놓치는 것들을 히피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써서 주는 대목에 저 이야기를 덧붙여놨거든요. 백남준 예술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했던 역할이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실천했었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역할을 환기시켜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작가분들 그리고 관람객분들 우리가 예술 안에서 예술과 미술이 사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저런 넓은 범위의 정의 안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런 문구들을 선택했습니다. 양민아 작가님은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 글을 사실 저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게 아마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언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들이 있는데 그 맥락들을 잘 읽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백남 선생님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화려한 수사는 없는데 되게 핵심적인 걸 딱딱딱 얘기하고 되게 명료한 그런 철학적 언어가 이제 되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0년 정도 지나면 문학 교과서에서 다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문서화되고 언어화된 것들은 사실 다 문학으로 칠 수 있거든요. 네네. 백남준의 문학으로 보지 않을까. 철학적 메시지잖아요. 지금 예견하신 예, 거잖아요. 에세이 같은 거잖아요. 아마 국어 교과서의 에세이 사례로 그렇게 다룰 만한 그런 문장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어떤 작품 활동을 하면서 뭔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작가님이 당연히 미디어를 다루는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과거에도 기술을 너무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그넷 TV도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그 발진회로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거든요. 저도 초기에는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예술적인 가치들을 다 내포하고 그것들 다 포용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연한 태도를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받았던 거는 작업이든 뭐 생활에서의 방향이든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즐겨라.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오류가 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이런 게 아니라 그 오류가 왜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또 뭔가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생각했던 그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류가 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폭로해 버리는 거죠. 오류나 이런 노이즈로. 그게 이제 단순한 그 노이즈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노이즈가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한 환경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 노이즈를 뭐랄까 하나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어떤 작품이든 그게 상업적인 작품이든 순수예술이든 어떻거든 그것들도 사람처럼 운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는 내가 이렇게 만들 생각이 아니었는데 네 길을 갔구나. 그러니까 엄청 많죠. 챗GPT 요즘 이용해서 여러 프롬프트 실험하다 보면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는데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백남 선생님 그 선을 위한 TV 같은 것도 보면은 우연히 그렇죠. 줄이 가진 그 고장난 네. TV인데 사실 거꾸로 세우니까 이런 선의 느낌이 나서 그대로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 뭐 계속해서 어쩌면은 의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상상도 해보는 자리니까 백남준 작가가 살아있다면 어떤 작품을 시도했을까요? 이건 좀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새로 생긴 텃새나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라면 텃새와 장벽이 사실은 K로 대변되는 한국의 문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우스갯소리로 희화하는 작업을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AI 다루실 것 같아요. 근데 그 AI의 엄청난 능력과 쓸모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모없이 사용한다고? 뭐 그러니까 고의로 망치는 그런 작업을 고의로 하지 망치는. 않으셨을까? 네, 생각해보면. 아, 우리 곁에 더 오래 계셨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예술가분들에겐 어떤 영감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 백남준 아트센터가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도 불려요.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지금에 있는 이 자리에 그 지도를 보고 거기에 연필로 써놓으신 글씨가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그래서 지도 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 명명이었는데 백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 양해각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예술가들을 발굴해서 알리는 일. 그게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의 미션이다. 그래서 새로운 예술가를 발굴한다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보이지 않았던 백남준식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실험 정신의 예술가들을 많이 발굴하고 예술가들이 여기서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좀 꺼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게 백남준과의 약속이고 저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민아 작가님도 그 백남준 아트센터와 그 인연이 깊다고 들었는데 13년도에는 여기서 전시를 제 작업을 하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묵상이라는 작업을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백남준은 처음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진 작가 발굴에 굉장히 열심인 것 같아요. 사실 미디어 작가들이 특히 젊은 작가들이 많긴 하지만 뭐랄까 본 궤도에 올라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미술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규칙을 두지 않고 올해는 게릴라 전시처럼 작가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기획전으로 묶어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약간 고정된 방식을 탈피해서 계속해서 작가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백남준, 제3의 백남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또 그 이외에도 좀 더 열심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 뭐 바라는 거 있으실까요? 갑자기 떠오른 거 얘기해도 됩니까? 네, 네네. 그럼요. 요즘 흑백 요리사 유행이어가지고 네. 백남준의 식탁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백남준 선생님의 엔지니어이신 이정성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파리에 가서 작업 지시를 같이 받고 회의를 하는데 항상 그거를 이런 회의실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최고급 레스토랑에 갔대요. 그래서 그 동그란 원탁에 앉아가지고 그 원탁에다가 그냥 바로 뭔가를 써내리기 시작했대요. 뭐 종이에다 쓰지 않고. 그리고 막 음식을 다 드시고 나중에 다 끝나면 그 식탁보를 또 돈을 더 내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보를 저희 작업 지시서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멋있잖아요. 뭔가 그 그런 커다란 생각이 그 식탁보에다가 뭔가 자유롭게 쓰고 네. 동시에 뭔가 되게 고양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고급의 음식을 먹으면서 떠오르는 발상들을 여기다 막 발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저는 그 작업 방식이라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거 들었을 때 그 작업 방식이 너무 탐난다. 우리가 이런 회의실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고양된 마음이란 거는 사실 고양된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백남준의 식탁이라는 개념에서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티스트들 모아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먹으면서. 네, 그냥 막 갑자기 골방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음식도 막 정찬으로 주면서 막 이 고양된 마음을 가지고 그 위에다 작업을 하게 하면 되게 재미난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요? 흑백 요리사처럼 네. 오영진 선생님이 굉장히 저희에게 큰 그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되게 좋은 그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뉴욕에 백 선생님이 64년에 가셔가지고 그때 이후에 플럭서스 멤버들하고 계속 뭐 그 공연하고 발표하고 했었던 그 장소가 키친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식탁
말씀 들으면서 키친의 또 다른 버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도 이제 그렇다면 한번 고민들을 해서 또 다른 그 고향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구상해 보겠습니다. 백남준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곳이 한 집안의 3대가 슬리퍼를 신고 끌고 와서 각자의 시각으로 예술을 즐기기도 하고 갈비를 먹으러 가는 공간이 돼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대가 슬리퍼가 아니라 쓰레빠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어는. 근데 여기가 이제 수원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수원 왕갈비가 너무 유명하니까 가서 수원 왕갈비 같은 거 먹고 그럼 좋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이제 그런 말들이 세대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각자의 눈높이로 각자가 즐겨서 그리고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소통하는 거, 일상적인 공간과 미술관이라고 하는 영역이 분리돼 있지 않게 만들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미술관은 그냥 도로변에 있어요. 그냥 차 내리셔서 그냥 오시게 진입로가 없이 이걸 이제 불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리를 좁히시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미술관과 일상이라고 하는 거리를 좀 좁혀서 생각하게 만드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2026년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새롭게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네네. 첫 번째 퍼포먼스는 권병준 작가가 로봇 K456하고 불완전한 인간처럼 느끼는 그 로봇들과 AI 로봇 오페라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3월에는 자그레브 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백남준과의 어떤 불연속적인 접점들, 서로가 교류하고 있었던 지점들에 주목하면서 전시를 만드는 행사가 이제 3월에 있고요. 4월에는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백남준을 어떻게 연구해 왔는가, 전 세계의 백남준 연구자들이 모여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올 7월부터 시작되는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이제 백남준은 퍼블릭 도메인처럼 미디어 아트와 비디오 아트를 넘어서 미디어 아트 그리고 지금의 AI 시대를 잇는 퍼블릭 도메인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피타코네카 미술관과 현대자동차 트랜스카 시리즈의 작업인데 3년 동안 꾸준히 공동 기획해온 전시가 11월에 개막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백남준 작품을 더 많이 보여주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정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동시대 예술가들 더 많이 출연시키고 등장시켜서 지금의 동시대가 얼마나 소란스럽게 백남준스러운가 또는 백남준을 넘어서려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봤으면 좋겠다. 주변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려고요. 애들 많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몇 명이요? 학생들. 학생이 몇 명 안 됐어요.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